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텍스트처럼 보시는 책이 이제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칼 폴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번의 전쟁을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신 내용인데요. 결국 이렇게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회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뉘어지고 국가의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진보와 더 합리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지향들을 밝히지만은 그 속에서 국가의 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봐야지 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으신 건데요. 그 내용들에 기반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스토프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하신 건데요. 궁극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재화, 즉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누가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조직하고 유지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좀 분석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기에는 많이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간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작동 방식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통해서 교환 행위를 통해서 경제 행위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있으면은 그 물건에 얼마짜리라고 가격을 붙여 놓으면은요,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죠. 상품의 교환,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뭐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든지, 어쨌든 구입하게 되는 생산과 수요가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격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시장의 작동 방식은 영리적 방식입니다. 더 많은 수익들을 얻는 이러한 영리적 방식으로 시장은 가격을 통해서 경제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 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의 어떤 영리적 경제 영역이 있는 반면에 비영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의 어떤 강제력이라고 하는 법을 동원해서 경제 행위를 조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잖아요. 세금 냅니다. 돈이 가는 거고요. 정부에 돈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통해서 조달된 재원을 국가에서는 재분배하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그 돈들을 씁니다. 결국 국가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영리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똑같은 500원짜리 물 한 통이 있더라도 지금 방금 배부르게 맥주를 한 잔 한 사람들에게는 이 물의 효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물 먹고 온 사람에게는. 그런데 뭐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저 사막에서 며칠 동안 고생하고 극적으로 구조된 분들에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그런데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과 그 물이 절실한 분도 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돈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에게 또는 그
구성원들에게 의당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국가의 재분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리 가격을 붙이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재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마약,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죠. 해로우니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못 팔게 하는 것. 국가가 시장에 제동을 걸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과 국가는 똑같은 경제행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작동 원리도 다르고, 다르게 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규제의 역할들을 한편에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과 국가 두 개의 경제 주체와 다른 또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깝게는 가족,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마을,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좀 더 확대되면은 지자체, 광역으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는 법도 아닌 가격도 아닌 규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즉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선물의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처럼 법적 강제력,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증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최소한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계들을 보장해주는, 좀 더 확대되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러할 때 분명히 돈이 오고 가고 상품이, 그러니까 물건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바로 또 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가장이 그 법적인 제약과 구속력을, 강제력들을 이렇게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공동체는 시장과 국가와는 달리 작동하는 그러한 원리가 다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호혜라고 하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국가가 공식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공동체의 경제 작동 방식은 비공식적 영역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식과 비공식으로 공동체와 국가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의 경제는 경제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이루어지는 가족 내에서 특히 여성의 노동들, 아이를 키우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헌신적으로 그 가사 노동들을 하는 것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가사 노동들은 경제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경제행위가 아닐까요? 어머니가 자식들보다,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밥을 짓고 출근과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다시금 좀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이거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차려주고 새 옷을 정갈하게, 또 집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그 비용이 분명히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동체에서 작동되는 것은 GDP로 환산이 안 되니까 경제행위에서 제외되어 왔던 거죠. 이러한 공동체의 선물의 경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어떤 작동의 방식,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작동 방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가격을 통해서 상품 교환의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킵니다. 국가는 법에 의해서 재분배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경제행위를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규범에 의해서 호혜와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경제 시스템들을 작동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이러한 그 경제 행위나 경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히 공동체적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당장에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것. 아까 경제의 본래의 뜻이 살림살이라 그랬듯이 가족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배골지 않고, 예? 찬바람에 떨지 않고 최소한의 그 인간다운 삶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 그렇게 조화로운 질서들을 우리가 경제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러한 것이 공동체적 작동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는 그것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을 만들어낸 어쨌든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당시에 미국의 경제들을 분석했을 때 전체 미국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장 국가보다 더 큰 이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가 사실은 미국 경제의 60% 이상,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학 내부에 있어서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농민들이 내가 생산한 쌀을 우리 부모님에게 보내드립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줘요. 돈 주고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에 명절에 찾아뵐 때 돌아가는 자식 며느리 손에 어머니들은 참기름을 손에 얹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대가 없이 주는 이러한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하는 그것을 다 일반 시장에서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은 아마 허리가 끊어질 겁니다. 끼니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야지 되고요. 빨래방에 빨래를 다 갖다 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사실은 청소를 맡겨야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생활들을 시장으로부터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의 경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가족 안에서 그러했듯이 마을 안에서 마을의 주민 간 협력들을, 특히 필요와 욕구를 채울 때 바로 그 기업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일련의 활동, 특히 그 중에서 경제적 행위들을 통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의 경제이고, 저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그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그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요. 그래서 칼 폴라니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다름 아닌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정말 가족들, 지역 사회에서의 그 조화로운 질서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는 사회인데 무한 경쟁 사회가 아니라 연대로서의 사회입니다. 상대방을 딛고 일어나고 지배와 억압과 통치를 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사회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공동의 필요와 가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연대로서의 사회.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주체이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규범적 기준으로서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구성원들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삶이라는 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욕망의 극대화, 무한한 욕망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사회 속에서의 합의들을 통해서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훌륭한 삶, 좋은 삶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규범적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주체이고 구성원인 그러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결국 사회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관계,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그 필요한 것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가족에서부터 사회까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충족시켜내는 경제,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